수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뵙게 됐고요. 제가 일단 지난주에 좀 느낀 거는, 그 저희 제품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앞서가지고, 전반적인 그 보안에 대한 컨셉을 먼저 좀 딜리버리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지금 현재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먼저 전달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일단 콘솔 한번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닫고요. 아마 설치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설치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진행하는 거를 보여 드리면서 이렇게 따라오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콘솔이고요. 제가 대충 봤는데 몇 분 이렇게 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이제 감사드리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PC 이렇게 많이 설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기능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시던트도 이제 탐지가 돼서 이렇게 이제 탐지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로 판단해서 탐지한 내역입니다. 이런 거 왜 탐지했고, 뭐 어떻게 조치하면 되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강의 이력서 좀 수정을 했고요. 앞에 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원래, 첫 번째는 EDR 실습까지 했고요. 바로 이제 EDR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EDR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EDR이 갑자기 튀어나온 보안 솔루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요구에 의해서 EDR이 나오게 됐고, 보안 제품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제품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고 이런 내용을 2주차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EDR 소개, 전반적인 소개를 다시 한번 1, 2주차에 드리고 그다음에 실습. 그리고 현재 제가 계획하는 거는 이제 악성 툴 중에 뭐 가장 유명한 게 메타스플로이시거든요. 메타스플로이시라든가 코발트 스트라이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믹 레드라고 해서 이런 이제 악성 공격들을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서 실행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들에서 어떻게 탐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시간을 조금 나누고 안배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악성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요 대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EDR 뭐 설치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EDR 설치하시고 콘솔 같은 거 접속은 되시는데 보시면서 요건 뭐 좀 궁금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궁금한 내용은 없으신 거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혹시 안 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그러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악성 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PC 상에서 악성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칭해서 이제 악성 코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악성 코드는 최초의 악성 코드를 분류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학자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하는 대학마다 조금씩 산약이 다른데요. 최초의 악성 코드는 이제 1986년에 발표됐던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로 보는 견해가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적입니다. 이 왜 악성 코드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가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란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사람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오는 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악성 코드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고 사람도 어떤 질병에 이제 감염되게 되면 안 좋은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전파가 되거든요. 코로나처럼. 뭐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컴퓨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전파가 되거든요. 다른 PC로.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컴퓨터 백신이라고 해서 이러한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이제 백신이고요. 백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엔티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악성 코드를 다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를 막는다고 해서 아니다 앞에다 반대한 다를 떠서 엔티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나왔던 이제 악성 코드는 그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이런 용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1986년이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와가지고 컴퓨터 처음 봤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컴퓨터를 처음 봤고 이 1986년도에는 컴퓨터라는 거는 일반인이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만 이제 이 컴퓨터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PC라고 해서 PC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거든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죠. 예전에는 컴퓨터는 말 그대로 연구소나 그리고 컴퓨터의 크기도 막 집만 했어요. 그 트럭만 하고 이런 컴퓨터가 이제 많았는데 이거를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이 PC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세요? PC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 애플 그 IBM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거기 나와서 이제 그 당시는 이 컴퓨터라는 건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큰 기업에서만 쓰니까 일반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인용 PC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컴퓨터가 만든 회사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에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가 이제 맥킨토시입니다. 그래서 맥킨토시로 시장에 출시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애플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죠. 그런 회사가 이제 된 거죠. 요건 뭐 재밌는 얘기인데 애플이 왜 스티브 잡스가 왜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애플로 줬냐면 스티브 잡스는 굉장한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채식 하는 사람들한테 사과가 굉장히 좋은 그 주식이거든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줬고 맥켄토시라는 거를 이제 컴퓨터 이름을 줬는데 맥켄토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사과가 부사, 뭐 홍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맥켄토시는 사과 품종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회사 이름을 사과라고 지고 그 최초에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맥켄토시라고 해서 사과의 품종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뭐 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맥켄토시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PC가 이제 PC보다는 이 당시에는 이제 PC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제 일부 있었는데 한국에 거의 PC가 없었고요. 이런 PC를 감염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연구소나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런 그 컴퓨터에 이제 전파해서 자가 증식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최초의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1986년에 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가 최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V3도 이 브레인 바이러스를 치료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V3는 다 아시죠? 예, 우리나라 회사죠. 안철수 연구소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V3의 안철수 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V3라는 엔티바이러스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놨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안철수라는 분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원래 이제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의사였는데 의사인데 그 우리가 아는 뭐 그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뭐 그런 의사가 아니고 연구하는 의사예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연구하는 의사라고 해서 이제 대학의 큰 병원이나 큰 이제 의학연구소 가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대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연구하는 의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어요. 자기 PC가. 그래서 이거 자기가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V3이고요. 이 당시에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V3는. 안내연구소, 안철수 연구소는 원래 이 회사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목적으로 V3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쓰게 했던 거죠. 무상으로. 쓰게 했더니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나오고 이제 말 줄 알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사람도 이걸 계속 이제 자기가 혼자 막 의대 공부하면서 밤에 이제 계속 막 만든 거예요. 그 백신을 계속 업데이트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회사가 이제 안철수 연구소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 초기에는 이 V3 지금도 이게 무료 제품이 있어요. 무료 제품이 있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만든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료 제품을 내놨고 오늘날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된 겁니다. 뭐 그런 바이러스는 그렇게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웜입니다. 그럼 웜하고 이제 바이러스는 뭐가 다르냐? 바이러스는 자가 증식은 하는데 이 자기가 다른 PC로 이동할 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를 안 쓰는데 이 PC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빼서 쓰고 다른 데다 꽂으면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다른 PC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USB겠죠. 제가 제 PC에서 뭔가 어떤 정보를 어떤 그 작업을 하다가 빼서 다른 PC USB를 꽂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웜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 웜은 이런 식으로 USB나 이런 매개체가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네트워크상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웜은 확실히 더 치명적이겠죠.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는 USB나 이런 걸 복사할 때만 이제 여기 꽂았다가 이럴 때만 이제 전파가 되니까 그나마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데 웜은 제 PC에 감염이 되게 되면 같은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PC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그러니까 엄청난 네트워크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바이러스는 플로피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를 통해서 그냥 연결돼 있으면 바로 감염될 수 있는 거를 해커들이 생각해냈고 이게 이제 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웜은 1988년에 모리스 웜이라고 이제 불려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코넬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생인 이제 모리스가 이 모리스 웜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리스 웜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어요. 얘가 이제 중범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굉장히 의도는 처음에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PC 하나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이 웜으로 해서 자동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자가 증식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의 PC들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쪽 연구기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요. 그다음 연구했던 자료들이 막 삭제된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중범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웜의 차이점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는 플로피라든가 USB 같은 매개체가 있었을 때만 전파가 되지만 웜은 자체 그냥 PC에 감염되면 네트워크를 타고 자동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정보보호학과를 다니시니까 바이러스하고 웜의 차이점은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다형성 바이러스인데 이제 다형성 바이러스는 뭐냐면 다형성이라는 이름 그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가 이 사이에도 이제 뭐 루트킷이라든가 뭐 백도어라든가 뭐 트로jan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의 종류들이 이렇게 막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바이러스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봤더니 바이러스처럼 USB를 통해서 다른 PC로 전파가 되고 웜처럼 네트워크상에서 바로바로 전파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백도어 기능도 있고 루트킷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러스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걸 다용성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이너스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킷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루트킷은 뭐냐면 루트는 어, 어, 최상위 관리자입니다. 아마 리눅스 다 해보셨죠? 학교에서 리눅스 배우지 않으시나요? 예, 루트에 보면 그 리눅스에 보면 가장 최상위 권한이 루트잖아요. 그 루트를 권한을 획득하면 그 리눅스는 내 마음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루트의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리눅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바이러스를 루트킷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이런 보안 벤더들은 이런 악성 코드를 회피하게 이런 악성 코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면서 OS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이 이제 나오게 되죠. 뭐 루트킷이나 백도어라든가 트로이전이라든가 웜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출시될 때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이제 방법들 아니면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가 복제가 아니더라도 다양성 코드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안에 내부 로직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탐지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죠. 뭔가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보이가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하는 좀 이게 막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킷이 나온 이유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엔티바이러스가 치료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재감염을 시키는 악성 코드를 이제 루트킷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루트킷이니까 루트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루트킷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루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 설치한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시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킬시키거나 삭제해가지고 이제 방어를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루트상에서 권한을 획득해가지고 최상위 레벨에 있다 보니까 엔티바이러스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걸 막는다거나 아니면 우회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엔티바이러스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루트킷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국내 기업에 이제 보안관리자로 근무했었을 때는 이 루트킷이 나오게 되면 루트킷이 이제 탐지가 되게 되면 바로 대책이 없어요. 엔티바이러스 업체에 루트킷을 샘플을 보내더라도 걔네들이 조치를 못합니다. 왜냐면 엔티바이러스의 약점을 알고 엔티바이러스에 무력화시키고 그 커널 이제 OS에는 커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상위 안에 이제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커널이 OS의 최상위 명령 프로세서고 사람으로 치면 이제 두뇌 같은 거예요. 두뇌 같은 건데 거기서 그 루트킷을 그 커널을 변조해가지고 루트킷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엔티바이러스가 차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초기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트킷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뭐 리부팅을 시켜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에 근무할 때 루트킷이 한번 돌았는데 3,000대가 감염됐다. 그럼 3,000대를 전부 다 리부팅 시켜야 됩니다. 이 PC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24시간 동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제 그런 일도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뭐 워낙 네트워크나 컴퓨터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장애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2시간, 3시간 동안 문제없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트워크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기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네트워크가 뭐 자주 죽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어떤 뭐 문제 그냥 시스템 장비의 이상이라든가 뭐 바이러스가 웜이 아니더라도 뭐 1시간에 갑자기 2분 뭐 다운되고 뭐 3분 다운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화를 못 시키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루트킷이 걸리게 되면 정말 이제 대처하기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파이웨어인데요. 이제 스파이웨어부터는 여기 위에 이제 다양성이나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 해커들이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나 잘났어. 나 해킹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래서 악성 코드가 딱 감염되면 갑자기 PC에 화면이 바뀝니다. 이거 내가 누가 만들었고 뭐 이렇게 자기 기술을 자랑하려고 이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 자체 뭐 나쁜 의도지만 뭐 회사에서 뭘 돈을 벌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스파이웨어가 나오면서 이 양상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게 스파이웨어는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웨어에 감염되게 되면 화면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 PC에 스파이웨어가 감염됐지만 제 PC에 저는 몰라요. 왜냐면 걔네들이 스파이웨어 걸렸다는 거를 안 알려주거든요. 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신 이 스파이웨어를 통해서 제 PC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해킹을 당했는데도 몰라요. 해킹 당했는지도. 해킹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회사 DB가 다 털려서 다 나가는데도 모르고 이런 게 이제 스파이웨어죠. 스파이웨어는 자기 만족 위에 그러니까 크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바이러스라고 보면 예전에는 이제 바이러스는 어머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 위에 자기 기술 자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지만 어떤 돈을 벌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스파이웨어가 나오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나왔고 이게 이제 크덴셜이 뭐냐면 접속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콘솔에 접속하시면 계정과 패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크덴셜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훔쳐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가 이제 쿠팡을 쓰는데 쿠팡의 계정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걸 이제 스파이어를 감염시킨 다음에 제 계정과 패스워드 훔쳐갑니다. 훔쳐간 다음에 저는 주문도 안 했는데 그 쿠팡에 들어가서 제가 막 산 것처럼 해가지고 뭐 특정 장소에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보내면 저는 300만 원을 손해 보잖아요. 근데 해커는 그걸 받아가지고 중고로 이제 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절대 제가 해킹당하는 걸 알면 안 돼. 아, 모르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파이웨어의 이제 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스파이웨어가 이제 출현되게 된 계기는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소나 특정 대기업에서만 쓰다 보니까 감염시키더라도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누구나 다 쓰게 되거든요. 일반 사용자들 다 쓰게 되고 2000년대에 오게 되면 이제 인터넷 붐업이라고 해서 붐업이 일어나면서 모든 이제 거래가 인터넷으로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인터넷만 쓰게 되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계정 같은 거 하나 훔치면 돈도 얼마든지 훔칠 수 있고 아까 물건도 배송시켜 가지고 편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웨어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웨어의 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파이웨어가 이제 탐지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초반에는 정상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아래 한글을 쓰는데 회사에서 아래 한글로 이제 숙제를 하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는 당연히 아래 한글을 사줍니다. 학교에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데 집에서 쓰려면은 GPC에 깔려면은 개인용 아래 한글을 사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뭐 대부분 이제 안 살고 이제 그냥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쓰는데 그때 그래서 크랩 버전을 쓰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아래 한글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깔았더니 해커가 거기다가 아래 한글이랑 똑같은 거기다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럼 아래 한글이 깔리면서 악성 그 프로그램이 PC에 깔려서 스파이처럼 숨어서 내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해커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악성 코드 양상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해커들이 해킹을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고부터 해커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해킹을 하는 해킹 그룹들이 처음에는 해커만 있다가 나중에 해킹 그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킹 그룹이 이제 나오게 되고 해킹 그룹은 한 명의 해커가 아니라 여러 명 머리 좋은 해커들이 뭉쳐가지고 개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 너는 여기 통신 부분을 개발하고 나는 그 정보 훔치는 부분. 그래서 악성 코드가 이렇게 점점 전문화돼요. 기업화됩니다. 악성 코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킹 그룹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해킹 그룹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점점 많은 해킹 그룹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이제 해킹 그룹들이 현재 지구상에 있고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라자로스라든가 여러분 뭐 신문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사에서 이런 해킹 그룹을 이제 운영하고 있죠. 북한의 해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도 대부분의 엄청난 수익을 이제 이런 해킹 그룹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죠. 해킹을 해서 주요 정보를 훔친 다음에 뭔가 팔고 그걸 이제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가상화폐로 바꾼 다음에 가상화폐는 추적이 안 되니까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송금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돈으로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본넷이고요. 이제 본넷은 앞에 이제 이 본넷은 이런 보시란 건 로봇에서 온 겁니다. 로봇에서 온 거고 보시라고 해서 BOT인데 봇은 로봇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봇을 네트워크화한 겁니다. 이건 해커가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활용하냐면 악성 코드를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의 PC 2만 대, 3만 대 이렇게 감염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로봇이 우리나라에 2만 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3만 대면 이제 내가 만든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그 3만 대가 내 명령에 따라서 한 번에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일단 3만 대를 이제 감염시켜 놓습니다. 평소에 감염시켜 놓고 걔가 항상 제가 만들어 놓은 그 CNC 서버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앤 커맨드 서버라고 하는데 CNC 서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PC들이 바로 그대 명령을 받아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 이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2만 대, 3만 대 쓰는 그 3만 대 PC를 쓰는 사람들은 모르죠. 내 PC가 지금 보시됐다는 걸 모르고 그냥 PC를 평상시에 막 쓰는 겁니다. 막 쓰다가 막 쓰지만 해커가 어떤 특정 시점이 돼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그 3만 대한테.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그 3만 대가 동시에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본넷 같은 경우는 DDoS 공격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커인데 PC 이제 3만 대를 감염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뭐 특정 기업 삼성이라고 그러면 삼성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보시 3만 대 있는데 돈을 언제 몇월 며칠까지 돈을 보내라. 돈을 안 보내면 너네 회사 웹서버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에서 이제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그 시간대 3만 대 PC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www.samsung.com이라는 웹사이트에다가 지금 접속 시도를 해라.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 한 번 누르면 이제 느리니까 스크립트로 만들어가지고 초당 막 수천 개, 하나의 PC에서 수천 개의 리퀘스트가 가게 하는 거죠. 웹서버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3만 대에서 천 개의 리퀘스트가 다 날라오게 되면 거의 3억 개라는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돼요. 삼성 서버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스템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뭐 부하가 전혀 될 게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당시 뭐 처리 한계가 뭐 만 개, 2만 개밖에 처리 못했거든요. 시스템 한 대당. 근데 거기에 막 3억 개라는 리퀘스트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서버가 다운되겠죠.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이걸 이제 DDoS 공격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도스라고 하고요. Deny of Service입니다. Deny of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정상적인 리퀘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도스 공격이고 D는 뭐냐면 앞에 D는 디스트리뷰티드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이거만 분산이죠, 분산. 아까 3만 대 여러 개 분산된 PC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비스 리퀘스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DDoS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DDoS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에서는 뭐 그 당시 시스템으로는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대 서버당 만 개밖에 리퀘스트 처리 못한다고 하면 3억 개가 들어오면 서버 몇 대를 사야 되죠? 3천 대가 있어야 됩니다. 3천 대. 3천 대를 서버를 설치해야지만 그 리퀘스트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3천 대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웹서버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 당시 기술로는. 지금은 사실 큰 뭐 부활은 아니지만 그 당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해커들이 많이 사용했던 DDoS 공격의 일환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이 거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나 네트워크 용량도 굉장히 증가해서 리퀘스트를 수용할 만큼 충분해졌고 또 네트워크 단에서 우리 시스템 단에서 이런 DDoS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뒤에 이제 제가 아까 보안 제품의 트렌드를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DDoS 공격은 최근에까지 이제 오픈 API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공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 DDoS 공격이 여전히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트로이 목마고요. 트로이 목마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군이 트로이한테 진 것처럼 유장하고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이제 트로이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들어오죠.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 술 먹고 진탕 술 먹고 자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주고 그리스가 트로이를 이제 멸망시켰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엔티바이러스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 있는 주요 정보를 뺄 목적으로 개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를 하려면 그죠? 그 PC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 해커들이 상용 제품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가볍고 라이트하게 만든 거죠. 만들어 놔서 그걸 가져가면 스크린 캡처가 이제 편하게 되고 이제 기능이 좋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막 누구나 막 줘가면서 너도 써라 나도 써라 막 이러면서 전파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악성 정보를 훔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커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한테 무료로 쓰라고 막 전파했고 그걸 쓰게 되면 그 악성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정보를 빼내가는 이런 형태로 개발됐는데 최근에는 아마 학생분들은 최근에 워낙 많은 툴들이 개발돼 있고 그리고 OS 자체에도 뭐 기본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 스크린 capture 같은 거 지금 OS 자체에도 되거든요. 윈도우에서. 근데 초기에는 스크린 캡처 안 됐습니다. 근데 캡처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깔아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OS 자체 기능만 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기능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그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로이 목마 형태로 해서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깔게 되면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이제 훔쳐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이 증가했죠.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고 원래 절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어떤 기능이 있는지 내가 분석 능력이 없다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상용 제품을 써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어떤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리웨어라고 하거든요. 무료로 뿌리기 때문에 프리웨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프리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PC에다가 그 분석 툴 같은 거 다 깔아놔요. 깔아놓고 그걸 실행을 시켜 봅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이상한 행위하면 이제 안 쓰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도 전부 다 가능하면 전부 다 상용 제품을 돈 주고 다 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보안적으로는 기본적인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보안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크웹이라고 해서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크웹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크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사파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다크웹을 처음에 개발한 의도는 이렇게 나쁜 의도로 다크웹을 개발한 건 아닌데 다크웹을 이제 왜 개발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IP 정보라든가 이런 게 서버에다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쉽진 않죠. 뭐 수사기관에서 영장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브라우저에 접속했는지는 다 추적할 수 있어요. 현재 환경에서는. 근데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내가 어디 접속했는지 왜 이걸 누가 알려고 하냐. 왜 이런 것들을 분석이 돼야 되냐. 이런 게 싫으니까 다크웹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어둠의 웹이죠. 어둠의 웹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 만들었고 이 다크웹은 추적이 안 됩니다. 누가 어디에 접속하더라도 추적이 안 되고요. 이 다크웹은 여러분이 쓰시는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돼요. 다크웹 전용 브라우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어디에 접속했고 그런 게 추적이 안 돼요. 그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크웹 최근에 이제 다크웹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불법 동영상 그 포르노 같은 불법 동영상이라든가 완전히 거기 가면 막 그 불법이 이제 완전히 만연하죠. 왜냐면 이제 그 추적이 안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쉽게 트로이모마 프로그램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 구매할 수가 있죠. 그 최근에 해킹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DoS 공격하는 거나 이런 것들 간단한 뭐 악성 코드 이렇게 변조하는 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아무리 비싸도 한 100불이 안 넘어가거든요. 1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13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싼 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다크웹 들어가서 사게 되면 뭐 굉장히 좋은 툴이 많아요. 해킹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구매해서 이제 해킹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 트로이 목마 기술은 최근에 악성 코드는 거의 필수 기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한테 이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야 하고 믿고 이제 쓰도록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트로이 목마 기능은 이제 필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트로이 목마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할 때는 뭐 아무나 무작위로 보냈거든요. 최근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이 목표라고 하면 이 특정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찾게 돼요. 어디서 찾냐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링크드인,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회사 다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해커들이 먼저 최초에 요즘에 가장 먼저 해킹하는 게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공격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근무하는 이런 정보를 다 캐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확인되면 그 굉장히 악성 코드 예전처럼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몇 대의 PC에만 감염시킵니다. 대상이 되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기업이 아니면 감염이 되더라도 동작 안 합니다. 동작 안 해서 숨기게 되고요. 그 몇 명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PC에 들어갔을 때만 이걸 막아서 공격하게 해가지고 이 보안하는 사람들은 점점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악성코드가 동작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어떻게 발견하냐면 최근에는 그 해커들이 DB 같은 걸 이제 훔친 다음에 기업에 먼저 협박을 합니다. 야, 너 이거 빨리 나 이런 너네 기업 정보, 핵심 정보를 훔쳤으니까 돈 줘.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해커들이 그 다크웹에 뿌려버립니다. 그 DB, 고객 DB라든가 그 회사의 기밀 정보를 그냥 막 뿌려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국정원이라든가 우리나라 키사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크웹에 너네 회사 기업에 고객 DB가 올라와 있다. 너네 회사 핵심 기술이 올라와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TI 업체라고 해서 Threat Intelligence라고 하거든요. 이런 위협 정보를 파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이 먼저 알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예전처럼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대부분 해킹을 당하더라도 뭐 1년, 짧아도 1년, 뭐 보통 한 260일 이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해킹이 당했다는 걸 알고 이런 경우가 이제 태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기업 환경에서 이제 해킹 당해가지고 이제 가끔 가서 보게 되면 정말 탐지하기 어렵게 이렇게 잘 숨겨놓고 그리고 얘네들이 예전처럼 뭐 시스템에 변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가져나가기 때문에 탐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R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가 있어요. EDR에는 모든 로고가 남아있고 그 로고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정보를 훔쳐갔는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이 EDR을 배우시게 되면 나중에 뭐 보안관리자로 가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장애나 이런 뭐 해킹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인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EDR이라는 로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이 보안에서 핫한 게 랜섬웨어거든요. 랜섬은 다 아시죠? 랜섬은, 요거는 어떤 사람을 납치한 다음에 요구하는 돈을 랜섬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기밀 정보를 훔친 다음에 그걸 돌려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을 이제 랜섬이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이 악성 코드에서도 일단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다음에 PC에 있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시켜요. 모든 문서를 다 암호화시킵니다. 암호화시켜 놓은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돈을 주면 복구화 키를 줘서 그 암호화된 파일이 이제 복구화되니까 원래대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돈을 안 주게 되면 그냥 암호화돼서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만든 문서인데도 내가 못 봐요. 뭐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환경의 시스템에다가 랜섬웨어 감염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에 고객 DB가 있고 지금까지 누가 어떤 걸 샀고 이런 정보가 DB에 다 들어있어요. 파일로도 다 파일에 있다는 거죠. 이거 암호화시켜버려요. 그럼 제 입장에 제가 사업하는 그 쇼핑몰 하는 입장에서는 뭐 2억 3억을 달라도 주게 되죠. 그냥 2억 쓰면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당장. 이 비즈니스 자체가 안 돌아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랜섬웨어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모든 해킹 기술이 집대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은닉성도 좋아서 사전에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걸 불가능하고 암호화시킨 다음에 또 복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제 이 복화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에 대입되는 키들 다 넣어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풀어서 이제 키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로 하게 되면 아무리 빠른 컴퓨터라 하더라도 뭐 100년, 200년 걸리죠. 그럼 그 막 돌려가지고 200년의 그 암호화키를 찾는다고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200년을 찾아봤자. 그러니까 현재는 대부분 이제 돈으로 하고 있고요. 고객이나 기업의 정보를 훔쳐가지고 그 기업과 이 기업에서 훔친 정보들을 돈을 받고 이제 다시 복화를 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랜섬웨어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랜섬웨어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그룹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돈을 목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작년에 컬러니얼 파이프사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 동부에 기름 공급량이 한 50% 정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 랜섬웨어 공격당해가지고 PC가 수천 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기름 공급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게 TV에도 났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미국 동부에 한 7일 정도가 일주일 정도가 주유소가 전부 다 기름 공급이 안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유소 기다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사에서는 급하니까 돈을 주고 키를 사서 복구를 해서 다시 정 시스템 운영화 시켰습니다. 그때 랜섬으로 요구했던 돈이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천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억 원을 주고 그걸 풀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죠. 랜섬웨어를 공격해서 몇 천억 받으면은 그 해커 뭐 100명이 모인다고 한들 나눠 가지면 엄청난 돈이 되고 또 한 번 성공하면 그다음에 다른 기업도 공격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RAAS, 라스라고 하거든요. 랜섬웨어 애지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해커 그룹들이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재밌는 거는 지금도 그 웹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막 써놨습니다. 야, 너가 이 랜섬웨어를 해서 어떤 기업에 암호만 시켜줘. 돈 받는 건 우리가 한 다음에 너한테 가상화폐로 안 걸리게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저한테 돈을 100억 줄 테니까 하자 그러면 저는 우리 회사 서버 시스템에 이제 접속이 되니까 거기다 가서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놓는 겁니다. 감염시켜 놓으면은 그다음에 걔네들이 회사에 협박해가지고 뭐 2천억 내놔라. 2천억을 이제 받으면 저한테 그 100억을 저한테 주고 지네끼리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죠. 산업이. 이걸 이제 라스라고 해서 랜섬웨어 에즈 서비스. 그러니까 사스처럼 이런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콘티라든가 랜섬웨어 그룹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웹사이트에 보게 되면 그런 뭐 모집 공고도 띄웁니다. 우리 지금 암호화 해커가 필요한데 와라. 뭐 개발자 와라. 우리 한 달에 얼마 줄게. 뭐 기업처럼 모집 광고도 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높은 해킹 지식이 있고 인터넷 지식 및 컴퓨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을 인터폴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의 모든 방법들을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정보학과는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리버스 프락시라든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소스 코드를 먼저 어디서 접근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반 PC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매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랜섬웨어가 굉장히 큰 골머리가 되고 있고요. 뒤에 이제 랜섬웨어 어떻게 감염시키는 이런 거 데모도 나중에 진행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저희는 이제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해서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이게 마이크가 지금 다 꺼져 있는 것 마이크 꺼져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 핸드폰 번호도 다 드렸는데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신 다음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메일 주소 그때 드렸으니까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코드를 다 통합해서 멜리셔스 소프트웨어, 악성 코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바이러스, 자기 복제, 다양성, 시스템 파괴, 그 웜, 네트워크 전파가 목적이죠. 소스 구성이 되고, 스파이어, 은닉성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해서 전송하는 게 프로이목마, 은닉성 외부 연결, 해커가 원격 접수하는 이런 형태, 루트킷. 이거는 커널 기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 루트킷을 만들 수 있는 해커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해커입니다. 정말 이게 진정한 해커고 커널 레벨에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막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러스에서 한번 치료한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스템 포맷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루트킷에 걸리면 포맷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 루트킷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백신 업체도 100% 컨펌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루트킷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악성거든요. 이 본넷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실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해커가 이제 쓰도록 하는 거죠. 대규모 공격에 활용되고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지불을 요청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가장 높은 개인적으로 랜섬웨어가 가장 치명적이고 랜섬웨어하고 루트킷이 가장 위험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다른 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루트킷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루트킷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리눅스에서 이 루트킷을 동작하려면 그 커널에 취약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패치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커널 기반의 취약점이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킷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로 이제 공격이 진화돼, 랜섬웨어가 가장 이제 가장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랜섬웨어는 지금도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면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거는 이거 개발 안 해도 돼요. 그 챗GPT에 가가지고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 만들어자면 한 2분인가 있으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실행만 시키면 되니까 실행시키는 모듈에다가 통신 모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만들기는 쉽지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최근에 보안에서 가장 큰 화두고요.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랜섬웨어를 막기 위해서 편안히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게 가장 핵심 과제다. 모안 보안 기업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0분 돼서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2시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이제 해킹 사고입니다. 보시면 이제 회사가 어딘지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건 뭐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여기 있었고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사무실 작은 공간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으면 됐어요. 서버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서버가 100대, 1000대.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서버만 30만 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서버 30만 대를 사무실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쇼핑몰을 하는데 서버가 1000대요, 1000대. 근데 우리 집에다 둘 수 없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둘 수도 없습니다.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 시끄러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서버는 아무 데다 두면 안 돼요. 아마 대학교도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따로 두는 이유가 서버는 항상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항온항습 장치라고 해서 또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데 두면 안 됩니다. 서버는 절대.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춘 특정 지역에 이제 그걸 놓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제가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질 수는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는 기업한테 제 서버를 맡겨 놓는 거죠. 돈을 내고. 내가 여기 1000대 갖다 놓을 테니까 뭐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그럼 너네가 대신 서버 관리를 해줘. 그리고 서버는 이제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온도도 낮춰야 되고. 만약에 일반 사무실에 서버 놓으면 여름에 불납니다. 왜냐면 서버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일반 사무실에 두게 되면 다 불이 납니다.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열이 많이 나니까.
데이터 센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밑에가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고 위에다 두고 왜 그러냐면 공기를 순환시켜야 돼요 밑으로 물이 안 나게 해서 그래서 서버를 다 띄워놨고 그때 전산실도 지금 교육 받으시는 데도 그때 가보니까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밑에 아마 판넬이 이렇게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안 해놓으면 이제 불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전기도 달라야 되겠죠.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서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회사로 이제 일반 회사로 해놓고 거기다가 서버 돌리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서버가 많아지면 전기 다 정전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전기도 더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네, 이 회사도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갖다 놨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이 서버를 접속해가지고 관리자가 서버를 접속해가지고 서버를 관리를 하겠죠. 업무를 원격에서 봐야 되니까. 원격에서 이제 접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공격자가 이걸 알고, 일단 이 관리자 PC에서 계정 정보를 훔치게 돼요. 계정 정보를 훔친 다음에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쌓여있는 서버 153대에다가 랜섬웨어를 이제 깔아놓게 됩니다. 깔아놓고 되고 특정 시간 6월 10일 1시에 랜섬웨어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153대에 있는 모든 파일 정보가 다 암호화가 돼가지고 서버가 이제 시스템이 이제 먹통이 되죠. 암호화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백업본도 다 삭제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그 영업을 못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달 정도 못했을 거예요. 영업을. 그 복구하고 이러느라고 정상적인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방분리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공격에 사용했던 랜섬웨어는 사용했던 이제 이런 이 바이러스는 일단 원 기능이 있죠. 하나 감염시킨 다음에 153대로 전파 공격을 했으니까 원 기능이 있고요. 스파이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에 PC에 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공격을 유도했으니까 여기 이제 스파이어 기능이 있고요. 트로이 목마 기능도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암호화 시켰으니까 랜섬웨어 기능도 있겠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악성 코드의 특징이 있다고 해서 다형성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루트킥 기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망분리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망분리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망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C가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때 쓰는 PC가 한 대가 있고 다른 한 대, 개인마다 PC를 두 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는 인터넷을 쓰는 PC로 쓰고 한 대는 대학교 내부의 시스템만 접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 자체를 분리한다는 거죠. 인터넷망과 학교망을 분리해서 그 각각 분리된 네트워크에 따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쓰는 PC에서는 절대 사내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내 시스템을 쓰는 PC에서는 절대 인터넷이 접속이 안 돼요. 이걸 이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건 망분리라고 하고 이게 금융권에 이게 의무화됩니다. 의무화돼서 은행에 가보시면은 그 은행 업무를 쓰는 단말기하고 인터넷 쓰는 단말기가 분리돼 있어요. 같이 못 쓰도록. 물론 이제 보안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망 자체를 분리했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첫 번째, PC가 두 대씩 지급돼야 돼요. 돈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게 불편해요. 인터넷에서 뭔가 유용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럼 우리 회사 내부로 이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망이 분리돼 있으니까 뭐 USB나 이런 걸로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뭐 중계 서버를 두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가 되게 되겠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인터넷 없이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융권은 이게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망을 분리시키는 망분리가 이제 의무화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죠.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낭비가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악성 코드의 역할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80년대는 패스워드 추적 공격입니다. 이거는 패스워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넣어보는 겁니다. 뭐 루트 친 다음에 121, 111, 112, 1234, 123, 뭐 이렇게 4321, 5624 뭐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스워드 추적 공격인데 해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단계에 이제 공격이 머물렀습니다. 근데 1985년에 자기 복제 코드라는 악성 코드가 나왔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브레인 바이러스입니다.
1986년에 나왔는데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브레인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백도어는 뒷문입니다. 뒷문. 백도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을 공격해 놓고 언제든지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뒷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다 끝내 놓은 다음에 백도어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서버 관리자는 모르는데 서버 관리자가 모르는 뭐 이상한 계정이라든가 이상한 포트를 열어놓고 그쪽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뒷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백도어 공격이라고 90년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션 가로채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니퍼. 이 스니퍼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면은 그 네트워크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허브라는 거는 다 아시나요? 혹시 허브? 네. 허브가 뭐냐면 아마 그 교육장에도 있을 거예요. 허브에서 하나의 선이 들어온 다음에 허브에 PC를 다 꽂게 되잖아요. 10개를 꽂으면 그 10대가 이제 통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0대가 꽂게 되면 제가 허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트워크 허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게 허브예요. 이 허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여기 한 대 여기다가 이제 하나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여기다 꽂아 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PC를 네 대를 꽂습니다. 그러면 이 네 대가 인터넷이 다 되게 되겠죠. 허브로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스니프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제 PC를 꽂아놨어요. 근데 이 패킷은 초창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창기는 패킷이 인터넷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포트가 인터넷에 연결됐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1번에 꽂혀 있지만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이제 꽂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패킷을 3번에도 보내보고 4번에도 보내보고 5번에도 보내보고 1번에도 보내봐요. 다 보내봐요. 보내본 다음에 여기가 인터넷이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1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제 PC가 꽂혀 있으면 이 패킷이 저한테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패킷이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이 보낸 정보를 중간에 그 뭐 돋보기 같은 걸 달아가지고 돋보기를 달아서 봐서 그걸 공격하는 걸 스니핑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공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패킷 스니핑 이건 이제 위장하는 건데 이건 너무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고부장님, 스캔 웹 고부장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예. 죄송해요. 공유가 안 됐나? 공유가 안 됐군요. 스니핑 공격이 있고 스푸핑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다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게 되면 제가 다음으로 패킷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다음 서버가 받아서 응답을 해주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이 나오는데 중간에 해커가 자기가 다음 서버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제가 다음으로 보낸 패킷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다음 서버야 하고 이렇게 응답을 주게 돼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게 다음 서버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는 패킷을 다 그 PC에 그 해커의 PC로 보내게 돼요. 그럼 해커가 다음 서버처럼 보이게 이제 패킷을 화면을 띄워놓은 다음에 내가 패스워드 비밀번호 넣게 되면 그걸 가로채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스푸핑 공격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패킷을 가로채 가지고 실제로 나는 다음 서버라고 접속을 하려고 했고 다음 서버인 줄 알고 거기다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넣었는데 그게 다음 서버가 아니라 해커가 만들어 놓은 가짜였던 거죠. 이런 걸 이제 스푸핑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격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DOS 아까 설명드렸던 DDoS 공격 나왔고요. 이 공격이 이제 툴이 이제 자동화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제로데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제로데이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오늘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취약점을 가지고 해커들이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겠다고 하고 악성 코드를 만들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취약점이 발견된 다음에 이런 악성 해킹 툴을 만드는데 한 3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보안업체에서는 그 취약점이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3달 동안 이 취약점을 패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패치가 만약에 2달 만에 나왔어요. 그 패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3달 있다가 악성 코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취약점이 이미 패치가 됐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악성 코드보다 패치가 먼저 나와서 패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제로데이는 뭐가 다르냐면 제로데이는 취약점이 오늘 나왔어요. 근데 이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 공격 툴이 오늘 바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없죠. 보안업체나 이런 고객 입장에서는 패치가 안 나왔으니까 패치할 수도 없고 이걸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제로데이로 준다고 해서 취약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악성 코드가 나와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공격을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취약점이 나온 다음에 이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패치가 먼저 나온다거나 패치를 만들 시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해커들이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 공표를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공표하거나 뭐 해서 패치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공격해버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고 제로데이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그 OS단에서 패치는 못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방어가 어려운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컨셉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로데이 공격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이 나온 다음에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 바로 악성 코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싱인데 피싱은 낚시를 의미하는 PC하고 프라이버시를 얘기하는 그 프라이버시를 합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낚시질하듯이 훔쳐가는 거를 피싱이라고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요거는 이제 전화 사기죠, 전화 사기. 그 중국 애들이 뭐 문자 같은 거 그런 이런 게 피싱이죠. 뭐 저한테 어 제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빠 지금 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돈을 보내줘. 아니면 아빠의 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제가 번호 보낸 사람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제 주민등록번호나 뭐 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보내게 되면 바로 걔네들이 그걸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데 피싱은 사실은 전화번호나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프라이버시 정보를 낚시질 하듯이 훔쳐가려고 하는 공격을 이제 피싱이라고 합니다. 본넷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모바일 악성 코드, 핸드폰, 모바일 장비, 핸드폰, 랩탑이 아니고 그 탭, 그 애플의 패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악성 코드가 이제 최근에 나왔고요. 스톡스넷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게 스톡스넷이 이제 어떤 악성 코드냐면 실제로 이거는 그 이란의 핵발전소를 마비시켰습니다. 이 스톡스넷 악성 코드가. 그래서 핵발전소가 실제로 몇 달 동안 중지가 됐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핵발전소라고 하면 보안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네트워크가 다 폐쇄망입니다. 절대 네트워크 외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트워크 외부로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핵발전소를 마비시켰냐. 그래서 이거 그 당시 이 스톡스넷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폐쇄망 환경은 안전하다. 왜냐면 뭐 네트워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스톡스넷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란의 핵발전소가 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마비가 됐었고 몇 달. 이게 뭐 누가 공격 코드를 만들었고 누가 공격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2010년에 최초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 악성 코드를 남겨놨었거든요. 실제로 그 PC에서 찾아가지고 분석했는데 이 분석하는데 한 15년인가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완전히 다 코드를 분석해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해커들이 작성을 했고 뭐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 해킹 코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해킹 코드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현실적으로 폐쇄망을 공격했다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추적해 봤더니 이게 이제 그 햇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US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내 보안 기준에는 절대 USB를 햇발전소 내는 꼭 끄지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뭔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핵 발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USB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됐습니다. 감염이 됐는데
이 핵발전소는 그 지멘스라고 해서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해 있죠. 이거 빌딩 컨트롤하고 이런 데 이제 지멘스 소프트웨어가 다 쓰이거든요. 지멘스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스택 그 핵발전소도 지멘스 소프트웨어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멘스의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핵발전소 공격을 해서 그 생산 시설을 100%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마비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모뎀이죠, 모뎀. 지금은 PC 모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모뎀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텐데 옛날에는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전화로 이게 뚜루뚜루 팩스가 하는 것처럼 뚜루뚜루 한 다음에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화선을 타고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뭐 거의 환상적이죠. 그래서 뭐 1메가 다운로드 받는데 뭐 2시간 걸리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죠. 1기가 다운로드 몇 초면 되니까. 그 얘가 그 악성 코드가 모뎀으로 다이얼업을 걸어가지고 핵발전소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그거로. 근데 이제 그 유출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모뎀이 모든 PC에 모뎀이 설치돼 있었고 집에 뭐 인터넷 케이블이 들어온다? 그거는 뭐 그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그 당시 나 모뎀을 썼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모뎀 가지고 이제 뭐 PC 통신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덕스넷이 나온 다음부터 폐쇄망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설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보안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스덕스넷이. 그다음에 이제 APT 공격이 나왔고요. APT는 이게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어드밴스드. 고도화된 그러니까 어드밴스 했으니까 다른 기존에 없었던 뭔가 진일 보한 스톡스네스 같은 게 대표적인 어드밴스 공격이죠. 어드밴스드하고 P는 퍼시스턴트입니다. 퍼시스턴트 지속적이라는 거죠. 악성 코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악성 코드를 만들었는데 한 번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 2년 될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막 그러한 트렛 T는 트렛입니다. 트렛 그래서 고도화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위협들을 저희가 이제 AP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PT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커들이 공격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 국내 뭐 대기업들도 이런 공격이 많이 당했는데 다 보면 APT 계열의 공격들이죠. 굉장히 높은 해킹 수준을 쓰고 있고 포기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가 2000년 후반부터 랜섬웨어가 나와 활발하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드론 공격, 드론 관련된 취약점, 그 지능형 공격으로 가고 뭐 뇌파 공격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 진화 단계마다 이런 공격들을 막기 위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안 솔루션이 나와서 이걸 막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커들이 딱 새로운 공격을 만들었고 이걸 또 이제 보안 솔루션이 나와서 막으니까 또 이런 공격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반복이에요. 새로운 공격이 나오고 이걸 막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 나오고 이런 공격이 나오면 이걸 또 막기 위한 새로운 공격, 새로운 보안 솔루션 또 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해커하고 보안 업체 간의 지속적인 싸움인 거죠. 다 싸움을 하면서 제품들이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EDR이 나와서 EDR도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EDR을 우회시키고 어, 어, 회피할 수 있는 이런 해킹 기법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걸 막기 위한 또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스니프인데요. D스니프는 뭐냐면 그 D가 분산 환경에서 스니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이거 아까 안 보이셨겠구나.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허브를 아까 못 보셨겠네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허브잖아요. 근데 아까 패킷이 인터넷이 여기 연결돼 있으면 여기 연결되니까 인터넷 가격에서 다 이렇게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적으로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스위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꽂게 스위치는 스위칭 허브의 약자예요. 원래 허브는 말 그대로 그냥 포트를 연결해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해를 하시려면 원래 허브의 뜻은 어,
이런 게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에 보면 말에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 바퀴에 보면 중간에 있고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나가는 창들이 있잖아요. 창. 이걸 이제 허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에서 이 모양이 그 바퀴랑 비슷하잖아요. 마차 바퀴에 보면 그래서 이걸 허브라고 부르게 됐고 스위칭 허브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 포트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패킷이 여기서 이걸 찾기려면 여기 한번 가보고 여기 있네? 이걸 찾으려면 여기 한번 가보고 여기 한번 가보고 여기 한번 가보고 여기 한번 가보고 얘네 이렇게 통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돋보기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패킷이 다 지나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얘하고만 통신해야 되는데 중간에 돋보기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패스워드가 이렇게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봐도 안 보이는데 초기에는 이제 암호화나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였어요. 근데 그 디스니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허브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브에서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1번이라는 사람이 쓰네. 이건 2번이라는 사람이 쓰네. 3번이라는 사람이 쓰네. 4번이라는 사람이 쓰네. 5번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쓰네. 이렇게 연결 다 매칭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 5번으로 갈 거야. 그럼 예전처럼 이렇게 한 번씩 가보지 않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5번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니핑을 하고 싶어도 팩시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허브하고 스위치는 조금 다른데 허브는 그냥 패키지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 스위치로 바뀌었고 스위칭 허브는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달려 있어서 5번으로 갈 때는 2번, 3번, 4번 스위치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그걸로 안 갑니다. 그 3번으로 갈 때는 나머지 스위치를 다 꺼버려서 3번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네. 어. 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면 보이시죠?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파워포인트 지금 보이시죠? 이거 네. 악성 코드예요. 예. 근데 디스니프는 뭐냐면, 그러니까 패킷이 다른 포트로 가지 않고 나한테 바로 오는데도 이런 환경에서도 스니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툴입니다. 이게 이제 디스니프라는 툴이고, 이거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영어 이름은 이제 더블송인데, 제가 이거 한국 이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GL교표, 재미교표예요. 근데 송모연이다 하여간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이걸 만들었고, 이 분산 환경에서도 패킷을 스니핑할 수 있는 툴을 DSMP라는 해킹 툴을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더그송이라고 해서 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처음에는 분산 환경에는 이제 스니핑이 안 된다. 왜냐면 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패킷으로 원하는 포트로 바로 갔는데 이거 스위치한테 이제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내가 그거처럼 만들어서 이거 패킷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스니핑이라는 툴을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만들었죠. 이것도 굉장히 한때 그때는 이 사람이 그래서 엄청 떴었어요. 한국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번 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톡스넷이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을 시키고 USB로 내부로 이제 들어왔고요. 내부에서 원무 형태로 공격을 했고 업데이트도 받고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한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나가는 이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스톡스넷은 보안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악성 코드고요. 그 이유가 폐쇄망 에어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폐쇄망 환경에서는 보안이 필요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스톡스넷의 전에는 그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도 설치 안 하고 뭐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은 전혀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스톡스넷이 나온 다음부터 완전히 다 판도가 바뀌었어요. 폐쇄망도 반드시 해야 된다. 대표적인 폐쇄망이 뭐 지하철 같은 경우 다 폐쇄망으로 운영되죠. 그리고 항공기 운영망 이것도 다 폐쇄망이죠.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뭐 철도나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것들 해커가 공격해가지고 지하철을 마음대로 컨트롤한다거나 비행기 같은 경우도 폐쇄망인데 거기 들어와서 비행기 뭐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뭐 정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스톡스넷 전에는 보안 솔루션 없이 운영하다가 스톡스넷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폐쇄망도 보안 제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설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악성 코드 유형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남은 한 20분 동안은 이제 콘솔에 대한 교육을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콘솔로 넘어가기 앞서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잠시만요. 보이시죠, 콘솔? 네. 이거는 뭐 설정 변경하고 했으면 변경하셔도 돼요. 제가 다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본 콘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접속하면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시보드가 그냥 보드판이거든요. 이거 뭐 말 그대로. 그래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된 엔드포인트가 몇 대고 공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치된 것, 조치 안 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탐지된 공격 유형 중에 어떤 형태로 공격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에이전트 설치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누르면 여기 뜨거든요. 델리트하면 이게 사라져요.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넣으셔도 돼요. 애드한 다음에 여기서 다 이렇게 뭐 엔드포인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원하시는 형태로 누르게 되면 해당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올리시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이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자체는 원하시면 이 대시보드 자체는 원하시는 대로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제이슨이라는 랭귀지로 돼 있어서 이걸 다 빼고 나 이거 하나도 안 쓸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도 안 쓸 거야 하고 이 보드 자체를 개발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요걸 누르면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업로드 하면은 제이슨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제이슨 타입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제이슨 타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제이슨으로 올라가서 이 화면이 다 바뀌게 원하시는 프로그램 형태로 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토어 디폴트로 하면 언제든지 디폴트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제이슨 배우시나요? 학교에서 랭귀지로? 지금 랭귀지 뭐 배우세요? 자바 파이썬 했습니다. 예? 자바 파이썬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잘 안 들리는데. 뭐 배웠다고 같은데? C 파이썬 자바. C랑 파이썬이랑 자바 배웠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자바랑 C는 사실 거의 현업에서는 지금은 제 생각에는 파이썬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파이썬은 정말 중요한 랭귀지고 그다음에 제이슨을 많이 쓰고 C도 이제 뭐 쓰긴 쓰죠. C도 쓰고 나머지 것도 많이 쓰는데 파이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C나 이런 거 잘하시면 잘하셔야 되고요. 근데 난 개발자가 아니고 보안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파이썬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최근에 스크립트가 다 파이썬 기반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저희 제품도 이게 파이썬 아니고 이거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타입인데 보시면 이게 넣어놓은 게 없네요. 잠깐만요. 하나 뭐 넣어볼까요? 이제 이걸 이제 팔리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 제이슨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가셔서 이거 이제 테스트를 안 한 거라서 테스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 뜨면 뭐 이런 식으로 딱 넣게 되면 이게 다 제이슨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발이 아니라 간단한 시스템 운영 상태에서 제이슨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근에 솔루션 단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팔리시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 제이슨을 모르면 이거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이슨만 이해하시면 이 내용만 그다음부터 이해하면은 뭐 쉽게 팔로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이슨이나 이제 파이썬하고 제이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직하셨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대시보드는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설치 단과를 가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열면은 글로벌 있고 그 밑에 S케어라는 어카운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백석대라는 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여기 눌렀을 때 이 S케어가 안 보이실 거예요. SQL 왜 안 보이시냐면 여러분 글로벌 관리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관리자로 또 로그인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맨 앞에 글로벌이 있고 그 밑에 백석대로 들어간 그 백석대를 저희는 이제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어카운트로 부르게 되고 어카운트 밑에 사이트 밑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는 이제 지역을 얘기해요. 뭐 백석대 서울, 요거는 백석대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석대 밑에 디폴트는 사이트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름으로 서울. 서울에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으니까 서울 누르고요. 이걸 또 넣어야 되네. 네, 이거는 라이센스를 지금 언리미트로 해놔서 그렇고요. 이때까지만 라이센스가 동작하는 겁니다. 넥스트 누르고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백석대로 들어가면 서울이 있고 디폴트 사이트에 디폴트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보죠. 천안 이번에는 한글도 들어갑니다. 천안 캠퍼스 그리고 넥스 누르고 파일 하나 한 대 넣고 넥스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백석대 누르면 보시면 서울이 있고 이제 천안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나누는 이유는 지금은 다 여기 사이트에 있잖아요. 사이트에 지금은 다 디폴트에 있지만 이걸 이제 옮기는 거죠. 천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백석대 밑에 천안 캠퍼스 그래서 이렇게 무브를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저 천안 캠퍼스로 왔죠. 보시면 천안 캠퍼스 식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천안 캠퍼스에 있는 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원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그 시스템 사이트를 만드신 다음에 옮기시면 되고요. 천안 캠퍼스 안에다가 또 그룹을 만들어 세 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어카운트, 사이트, 그룹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산실이니까 여기는 전산실, 전산 교육장 그리고 요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게 되면 보시면 백석대 밑에 천안 캠퍼스 밑에 교육장이죠. 여기 눌러보게 되면 백석대 밑에 천안 캠퍼스가 있고 디폴트는 기본으로 있는 거가 디폴트가 있고 이제 서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 캠퍼스에 들어가면 디폴트가 있고 전산교육장인데 현재 디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옮긴 다음에 여기서 그룹으로 옮기면 어카운트에 백석
천안 캠퍼스. 어, 디폴트 그룹이 있군요. 네. 그룹을 그룹 옮기는 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이거 아니네. 예, 저거 제가 한번 여기 있네요. 그룹을 하고 무브투 하면 여기서 이제 전산실로 옮기면 이제 전산실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에 저희는 세 단계로 있다. 그래서 글로벌은 이제 컨트롤 안 하니까 백석대 밑에 그러니까 언카운트 두 번째 사이트 그룹.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두 15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어디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만 디폴트 그룹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보시면 여기 이제 10대가 있고 9대가 있잖아요. 그럼 요걸 누르면 여기 10대만 보여요. 10대만. 보시면 10대가 여기 보이죠. 요걸 누르면 9대가 여기 있습니다. 9대. 근데 이게 왜 나뉘어 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백석대를 누르고 여기다 이제 정책을 주고 싶습니다. 백석대 밑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책을 주게 되면 이 백석대 밑에 있는 모든 PC에 다 적용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멜리셔스는 차단이고 의심스러운 악성 코드를 탐지만 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나 이것도 차단하고 싶어. 차단을 누르게 되면 해놓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여기 전체 백석대 밑에 있는 모든 19대의 PC가 이 정책을 이제 적용받아서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 천안 캠퍼스에 있는 것 중에서 전산교육청에 있는 거는 약간 좀 보안을 약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누른 다음에 누르면 여기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천안 캠퍼스를 누르게 되면 이 백석대라고 하는 상위 어카운트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inherited from account default policy. 그러니까 어카운트에 적용된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천안 캠퍼스는 정책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 체인지 팔리시를 누르게 돼요. 누르면 정책이 뜨게 되고 나 여기는 설계변 탐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누르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걸 눌러서 전산교육장은 그대로 이 백석대 상위에 있는 걸 그대로 상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서울이라는 데는 백석대라는 상위 어카운트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 천안 캠퍼스는 백석대에 있는 정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천안 캠퍼스만의 정책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석대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천안 캠퍼스만 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정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이제 리버트 백을 누르게 되면 이 전산교육청이라는 정책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천안 캠퍼스 정책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대로 다운로드 위에 상위에 있는 걸 그대로 다운로드 받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천안 캠퍼스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천안 캠퍼스 사이트의 정책을 받지 않고 싶고 전산 캠퍼스 것만 전산 교육장은 따로 만들고 싶어. 하면 요 체인지를 누르신 다음에 디폴트 디텍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정책이 다 다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 정책이 다 다르게 됩니다. 당연히
하위에 있는 게 우선 적용되게 되고 하위에 있는 게 우선 적용받고 여기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책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서 이걸 설정해 버리면 여길 걸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것만 딱 보고 백석대는 뭐 전부 다 차단이야 두 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안적으로 안전해 생각했는데 여기 딱 들어가 봤더니 백석대 밑에 있는 건 보안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 안에 있는 건. 그리고 전산교육제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눌렀을 때마다 이 정책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정돼 있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어카운트 레벨, 사이트 레벨, 그룹 레벨 정책을 각각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위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천안 캠퍼스에 정책을 두는 게 아니라 리버트 백을 눌러서 그냥 상위 제목 그대로 받아오면 돼요. 그럼 가장 간편하겠죠. 교육장도 마찬가지로 어 잠시만요. 전산교육장도 그대로 이제 상위 개념을 가져오게 되면 헷갈리기 없겠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백석 때는 무조건 그 멜리셔스만 차단이고 이걸 허용인데 여기는 더 보안을 강화하고 싶다. 그 그룹이나 사이트마다 보안 정책을 다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그룹별, 사이트별 보안 정책을 다르게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정해놓고 테스트했는데 악성 코드가 탐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정책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는 차단을 해놔가지고 당연히 이제 차단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백석태라는 어카운트 레벨에는 차단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이게 차단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밑에 게 우선하니까 차단이 안 되게 되겠죠. 그 요거는 좀 주의하셔서 정책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천안 캠퍼스 밑에다가 이 그룹을 하나씩 다 만드세요.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매뉴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하는 건지. 매뉴얼을 든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크리에이트 그룹을 한 다음에 뭐 정책이나 변경하면서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제 거니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제 엔드포인트 갖다 놓고 여기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럼 마음대로 원하시는 테스트를 충분히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바꿔가면서 차단으로 지금은 이제 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푸신 다음에 뭐 차단으로 탐지만 해놨다가 두 개 다 차단으로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이거는 스태틱 엔진인데 이거 한번 이걸 빼보고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차단을 놓고 이것도 빼보고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이 차이점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원법이 가능하니까 변경을 얼마든지 원하신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엔드포인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백석대 밑에 천안 캠퍼스 밑에 박정수라는 그룹이 왔을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천안 캠퍼스로 누르게 되면 천안 캠퍼스라는 사이트 안에 있는 어, 19대죠. 여기 교육장이 열 때 디폴트 9대도 19대가 다 보이게 되고요. 백석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백석대에서도 19대죠. 그러니까 그 그룹이 속한 데에 있는 거를 클릭하는 요 기준에 있는 것만 다 보여주게 돼요. 여기 당연히 0이겠죠. 하나도 안 옮겨놨으니까. 디폴트 사이트는 0이겠죠. 그러니까 그 엔드포인트에 있는 내역들도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성 코드 탐지, 여기가 이제 악성 코드가 탐지된 악성 코드가 올라오는 건데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디폴트 사이트라는 데 가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폴트에 지금 엔드포인트가 없으니까 없고요. 백석대를 누르게 되면 아까 백석대 11개, 아까 오전에 19대로부터 탐지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투데이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는 거고 30일로 하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지난 30일간에 이제 탐지됐던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탐지된 악성 코드들이 있고요. 이거, 네. 보니까 PC에 악성 코드가 좀 많이 있네요. 네. 요것들도 어느 분 거가 볼까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악성 코드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요. 이 위치에 보니까 템플한 거 보니까 이건 뭐 사용자가 뭐 다운로드한 거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PC를 쓰는 분은 이 PC에 이 폴더 안에 이 악성 코드가 있었고요.
이 스태틱 AI 방식으로 이제 탐지를 해서 차단을 한 겁니다. 퀄리티는 시켜놨기 때문에 사라져서 이 안에 있고요. 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서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다운로드 드랩 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돼서 제가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이제 구성해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것들은 이제 탐지된 게 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샘플도 가져올 거고 요거는 나중에 악성 코드 할 때 오늘은 요 대시보드 정도랑 그리고 요거 그룹 요 차이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제가 오늘은 요 디폴트로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만들어 와서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지 요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나요, 선생님? 없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건의사항이나 뭐 궁금하신 거, 뭐 수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제 핸드폰 번호 다 아시죠? 예,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을 드렸으니까 메일로 주셔도